네, 이번 주 이제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은 이제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나오게 되고요. 6월 13일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6월 14일은 이제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려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고 6월 15일은 이제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고요. 같은 날 중국의 5월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금리 결정이 하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6월 16일 날은 이제 BOJ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주목할 만한 변수는 이제 6월 15일 날 발표될 이제 중국 지표들인데 중국의 그 올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 이게 결국 제조업 지표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최근에. 근데 이 지표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중국 경기 우려가 좀 조금 줄어들겠죠. 그리고 같은 날 또 중국의 금리 결정이 있으니까 지금 금리 인하설이 좀 파다하게 좀 퍼져 있는데 실제로 금리를 낮출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FOMC 회의가 되겠죠, 당연히. FOMC에서 이제 어떤 멘트를 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좀 FOMC에서 금리는 동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세지만 좀 캐나다가 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변수 생길지 지켜보시고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역시 우리가 FOMC 회의 바로 전날 발표돼서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월요일로 발표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연준이 이거 꺾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통화 정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기대 인플레가 좀 안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월요일 날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많은 데이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굵직한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점은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이제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렸는데 한국은 좀 낮춰버렸습니다. 글로벌은 0.1%더 기존보다 상향 조정해서 2.7% 성장률로 제시를 했고요. 한국은 0.1% 하향 조정을 해서 1.5% 성장률로 전망을 했습니다. 글로벌은 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냐면 일단 물가가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아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의 그 보고서가 나왔고 내년에는 2.9%로 완만히 더 회복을 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 이렇게 좋아지는 쪽으로 전 세계 그 경제를 좀 예측을 했고요. 다만 고금리가 너무 지금 장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좀 유의미하게 우리가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지켜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한국은 일단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걸로 일단 봤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회복된다. 그러니까 올해가 1.5, 내년이 2.1로 회복되는 그림은 맞는데 일단 한국이 일단 이렇게 좀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건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경기가 아직은 돌리질 못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여전히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거죠. 거기다가 한국은 지금 고금리 또 주택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간 소비나 투자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도나 이제 이렇게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중국이 그래도 결국에 리오프닝을 하면서 어쨌든 살아나는 분위기는 맞고 또 내년에는 총 수요 기반, 그러니까 수요가 는다는 건 내년에 이제 적어도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의 그림은 좀 긍정적으로 봤다. 그래서 대체적인 분위기는 상반기는 좀 안 좋고요. 하반기 내년까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전망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와 캐나다가 이제 깜짝 금리 인상을 해버렸죠. 시장이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물가도 좀 많이 안정화돼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호주하고 이제 캐나다가 이제 금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올려버린 거죠. 예, 그래서 많이 올린 거는 이제 0.25%씩 올렸는데, 올린 배경은 뭐냐면 물가가 생각보다 지금 안 잡히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필립 로우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이게 인플레 목표치를 좀 상회하는,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들이 생각하는 물가 목표치가 보통 3%대 2% 정도 되거든요. 다 지금 뭐 4%, 우리 한국은 3%지만 캐나다도 4%가 넘고 호주도 한 5, 6% 정도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좀 예상보다는 너무 늦게 잡히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장기간 그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고물가를 심어줘 버린대요. 그래서 그걸 좀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선제적으로 금리를 다시 한번 올렸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물가를 좀 잡기 위한 그런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올렸다고 지금 다시 한번 뭐 긴축으로 바꿔서 이제 또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예방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 약간의 그 인플레 기대감을 좀 꺾기 위한 부분이고, 그리고 호주나 캐나다는 미국과 다르게 여전히 그 금리보다 물가가 더 높은 상태였거든요. 이제 물론 캐나다는 이번에 금리 올리면서 물가가 좀 더 낮아졌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 물가가 금리보다 더 높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바뀌었죠. 금리가 더 높고 물가가 낮아요. 그래서 미국만 놓고 봤을 때는 호주나 캐나다가 꼭 올렸다고 해서 미국이 같이 따라서 올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고, 다만 지금 7월 정도에는 올린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6월은 호주, 캐나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 쪽으로는 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호주, 캐나다 금리 인상은 시장에는 그래도 약간의 경고 메시지다. 함부로 금리나 예상하지 마라. 이런 좀 약간의 그 경고 사인을 좀 날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면세업계가 그래도 조금씩은 좀 나아지고 있는데, 한국을 방문하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월 기준으로요 11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전달보다 한 41% 가까이 좀 증가한 수치고, 이게 입국자가 10만 명 돌파한 거는 정말 거의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매출도 2019년 대비해서 한 70% 정도 회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따이공이라 그러죠. 이제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한국에 와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서 중국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못 왔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보따리상들한테 이 알선 수수료를 많이 줘요. 예. 그러니까 수수료 명목으로 많이 지급을 하는데, 안 그러면은 이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이걸 좀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줄었는데 진짜 실적은 좋아졌어요. 오히려 흑자 전환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의 면세점의 구조적인 어떤 그 실적 상승에 뭐 중요한 좀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여전히 한중 관계가 아직은 뭔가 개선된 게 아니고, 올해 기도했던 게 단체 관광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단체 관광객이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기대감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면세점 주가가 일단 좋아지는 건 맞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주가가 강한 드라이브를 하려면 중국이 규제를 좀 풀어줘서 단체 관광객 명단에 한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주가는 조금 좀 횡보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가 가전회사지만 휴대폰 사업 이제 그 없앴죠. 예, 안 하기로 하고 집중 투자를 한 게 뭡니까? 바로 자동차 부품이죠. 전장 부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사업이 있죠. 그 이제 마그나랑 회사랑 같이 하는 모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ZKW라 그래서 이게 오스트리아 기업인데 헤드램프 만드는 기업이에요, 자동차에. 그걸 만드는 이제 글로벌 기업을 이제 한번 그때 당시에 일단 인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그 이제 삼성전자의 하만과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거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나 이 계기판을 담당하는 그런 사업인데, 요 세 가지 삼각편대가 정말 요즘에 잘 하고 있고 돈도 벌기 시작하고, 수주 잔고가 올해 100조 원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데, 근데 최근에 그 ZKW 요 헤드램프 만드는 회사가 볼보의 전기차 전문 회사 하나 있거든요. 폴스타에 모델, 그러니까 폴스타 3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SUV 모델인데, 여기에 지능형 헤드램프 모듈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드램프에는 그 130만 화소의 마이크로 미러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동으로 헤드램프가 날씨나 앞차와의 뭐 간격 이런 걸 봐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조명을 조절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예, 이 헤드램프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요게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요 기능이. 그래서 그 정도로 기술력을 이제 검증을 한 거죠. 그래서 LG전자는 이제는 정말 가전회사에서 하나의 자동차 부품 회사로 재탄생을 좀 잘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요즘의 주가에도 잘 녹여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튬 가격이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한 달 만에요 71%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중국 가격이 2년 동안 500%나 올랐거든요. 근데 작년 11월에 딱 고점 찍고 70%가 또 빠져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동성인데 다시 한 달 만에 또 올라가면서 리튬 가격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신에너지차 있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주로 친환경차를 신에너지차로 불리는데 여기 이제 전기차가 판매가 2월부터 다시 좀 증가했던 게 가장 큰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 배터리도 수출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결국 배터리가 잘 돼야 리튬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중국의 리튬 가격을 다시 한번 좀 올려줬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난 2월부터 그 중국이 자국 내에서 최대 리튬 생산지인 그 장시선 이춘에서 불법 채굴이 좀 있었나 봐요. 이걸 좀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가동을 좀 중단시켰대요. 근데 공급이 줄면 가격 오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리튬 가격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리튬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나라 2차전지 양극재 회사들의 주가도 상당히 좀 견조했다. 그래서 중국의 리튬 가격은 좀 오르고 있는데 다만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는 계속해서 매달 데이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팝, 뭐 K-드라마, 뭐 K-웹툰 뭐 많이 있는데 역시 음식료죠. K-푸드도 계속 거론되는데 근데 K-푸드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라면입니다. 라면 회사들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미국 비중이 높은 농심의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일본에도 이제 좀 진출을 해서 일본에는 그 매운맛 라면이 없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좀 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법인 영업이익도 이번 1분기에 180억이 나왔는데 1분기 농심 전체 영업이익 증가의 한 이 절반 정도가 이 미국 법인 증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K푸드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가성비 시대거든요. 런치플레이션이 그래가지고 한 끼 먹기가 너무 부담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좀 먹을 수 있는 이 라면에 대한 인기 요게 늘어나고 있고 또 정크푸드라 그러죠. 그래서 뭐 과자라든가 이 라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다. 근데 거기에 최적화된 업종 중에 하나가 라면 업종이고 특히 또 라면은 최근에 원자재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라니냐가 끝나면서요. 이 소맥이나 그러니까 밀 가격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라면 그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이고 또 라면 값은 작년에 이미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떨어지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K푸드 뭐 열풍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K푸드보다는 라면 산업의 이제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이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어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유니콘 대여가 몰려온다 이런 이제 내용들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작년 1월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충격적인 그 상장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 대여가 들어오니까 증시가 폭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후로 시장도 안 좋아지고 금리 오르면서 대형 기업들이 IPO를 다 철회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없었다가 이제 올해는 하반기부터는 좀 대여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두산그룹 자회사죠, 로봇. 두산 로보틱스가 아마 이제 상장을 좀 신청할 걸로 좀 보고 있는 분위기고 이게 아마 기업 가치도 굉장히 좀 큰 단위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GI 서울보증보험 여기랑 중고차 플랫폼 업체 엔카닷컴도 이 심사를 청구한다고 하는데 SGI 이제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주주거든요. 근데 여기도 조 단위의 아마 기업 가치를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 단위로 거론되는 기업들이 정말 모처럼 아마 출사표를 좀 던질 걸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 청구한 기업 중에 에코프로의 자회사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제 IPO 좀 시장 대여로 좀 기대를 받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동채 전 회장이 좀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이게 상장에 어떤 좀 그 걸림돌이 될지 이게 돼서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소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를 안 한다면 또 상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그 하반기 상장 이슈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볼 그런 이슈가 아닌가. 어쨌든 LG엔솔 이후로 대여급이 없었다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굵직한 대여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고 그 외에 LG CNS, SK 에코플랜트도 하반기 목표로 하는 대여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글의 이제 파죽 지수가 정말 무섭긴 한데요. 이게 구글 그 보통 우리 한국에서 음원 스트리밍 할 때 1위가 멜론이잖아요. 근데 멜론을 이번에 구글 이제 앱 유튜브죠. 그 뮤직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카카오엔터 멜론이 앞서고 있었는데 이 왕자 자리를 놓게 됐고 4월 유튜브 뮤직 앱 사용자 수가 521만 명으로 30%나 증가해서 멜론 459만 명을 이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급성장한 배경은 이거 일각에서는 좀 이거 끼어팔기 아니냐 이 얘기도 있는 게 유튜브 볼 때 광고 안 보시는 분들은 월 한 10,000원 정도 내면 프리미엄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입을 하면요 유튜브 뮤직을 그냥 무료로 다 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끼어팔기 아니냐. 그래서 공정위에서도 이게 독과점 지위 남용했는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마케팅이 통인 거죠. 통해서 일단 유튜브 뮤직이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카카오톡의 지금 월 이용자 수가 4,145만 명 정도 되는데 구글의 유튜브가 이제 격차가 50만 명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이게 역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공격을 계속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만 해도 64%대였는데 이게 55%까지 좀 떨어져 있고요. 구글은 1월에 26%에서 3월에 34%까지, 그러니까 구글의 검색 그 장악력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구글의 이런 이제 공격적인 점유율 증가는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데 다만 결국엔 네이버 카카오에 저는 뭐 아성이 무너졌다 이렇게까지는 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결국 광고 수익이거든요. 광고주들이 결국 광고를 많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의 좀 광고가 조금씩 이제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결국 구글과의 경쟁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분명히 저는 그거보다는 광고 수주가 언제쯤 늘어나는지 이게 더 주가에 더 중요한 임팩트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광고 쪽을 여러분들이 더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 폭탄 터지지 않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때 이제 미국의 그 지방은행들이 좀 파산하고 나서 그리고 이 재무장관 앨런 재무장관도 계속 좀 걱정하는 얘기를 했고 저번에 워런 버핏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우리가 체크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주택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뭐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얘기도 많고 거기다가 연체율이 아직은 낮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못 버티고 이게 부실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내관이 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이쪽 이제 대출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1948조 원 정도 되는데 차주들이 지금 이제 이자만 냈잖아요. 그러면은 원금 만기가 이제 오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차환을 이제 연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못하면 상환에 실패하면 이제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우려가 큰 건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조금 이제 경색적으로 바뀌었어요. 좀 이거를 계속해서 연장해 주는 것보다는 갚아라라는 쪽에 좀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사무실 공실률도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리오프닝을 했는데도 여전히 재택근무하는 데가 많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좋은 쪽으로 가질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거나 경기 좋을 땐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우려감은 좀 커지고 있는데 결국 이런 사태가 연준도 알겠죠. 연준도 뭐 우리보다 연준이 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이 사태가 정말 위험하다면 어떤 액션을 좀 취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상환이 좀 잘 되는지 아니면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좀 바뀌어서 만기 연장을 해주는지 그러면 크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갚는 쪽으로 가고 연체율이 계속 늘어난다면 시장이 좀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연체율 쪽을 좀 잘 매달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계속 주목하실 만한 업종은 저는 계속 좀 경기 민감주 쪽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하반기에 수출 경기 지금 턴어라운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여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반도체고 반도체가 지난주에 좀 쉬어갔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주에도 좀 조정 받는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경기 민감주의 지금 대표 주자가 조선과 종합 상사 쪽이니까 이쪽을 오를 때 투자하는 건 저는 반대고 조정이 한 1, 2주 정도 나와준다면 좀 기회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경기가 또 조금씩 개선된다면 광고나 미디어 쪽도 살아날 것 같아요. 이쪽이 진짜 많이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소외받고 있지만
이 경기 민감과 경기가 개선되면서 광고 수주 기대감 늘어날 수 있으니까 광고 쪽, 미디어 뭐 이런 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할 이제 보고서는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 워런 버핏의 담배꽁초 종합상사. 그러니까 아까도 종합상사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합상사를 좀 주목하자. 이걸 짧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뉘앙스의 보고서입니다. 버핏이 아마 아시겠지만 일본 종합상사를 샀잖아요. 2020년, 23년에도 또 샀습니다. 왜 샀을까? 일단 첫 번째는 싸니까 샀고요. 배당 많이 줘서 샀고, 그리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회사에는 사업을 다각화하는 회사죠. 비슷해요. 이 상사 회사들은 별의별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핏이 좋아할 만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잘 갖추고 있고, 또 수직 계열화를 해서 비용도 줄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추가 매수했던 거는 아마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워런 버핏한테 TSMC 왜 팔았냐 물어봤더니 지정 확정 리스크 때문에 팔았다고 했는데, 그런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운 게 종합상사입니다. 오히려 수혜를 받는 게 공급만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종합상사 회사들은 그 선봉에 설 수밖에 없죠. 이 상사라는 게 무역상사라는 게 새로운 또 공급망을 개척하는 업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탈세계화 시대의 종합상사의 역할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버핏이 샀고, 이거는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갖자는 내용이고, 여기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는 일단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은 LX 인터내셔널이 그래도 가장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요. 배당 수익률 면에서도 LX 인터내셔널이 배당 수익률은 높은데, 다만 배당 성향 면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현대 코퍼레이션 이 기업들이 좀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가 드디어 반등을 했거든요.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할 때 민감주인 종합상사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 구조를 바꿔야 된대요. 기존의 자원만 캐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포스코인터 주가가 많이 갔어요. 이 회사가 흑연, 니켈 사업, LNG 사업 이쪽으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LX 인터내셔널도 뭐 저쪽 인도네시아의 니켈 자산 인수하려는 좀 그 얘기들이 나오나 봐요. 그렇게 이 상사 업종들이 밸류도 싸고 다 좋은데, 주가가 포스코 인터처럼 한 단계 레벨을 하려면 신사업에 대한 그 시장의 평가가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표해 줄 때 주가 좋지 않을까.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좀 보고 있어서 종합상사는 좀 관심을 갖자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4개입니다. 포스코 인터, LX 인터, 현대코퍼레이션, GS 글로벌인데, 이 중에서 포스코 인터랑 LX 인터를 조금 긍정적으로 좀 더 이렇게 뽑아서 보고서를 썼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